국토부에서는 사고가 난 여객기와 같은 기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B737-800 시리즈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101대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B737-800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좀 특별 점검을 좀 실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동률이나 이런 것 종합적으로 봐서 그 정비 규정에 무리가 있는지, 정비 규정 준수를 잘 하고 있는지 이걸 상태를 파악해서 그 상태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사고가 나서 737-800 기종에 대해서만 특별 점검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비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그 다음 조치에 대해서 또 이렇게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니까 보잉 737이 국내 총 101대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 대한항공 보유 2대 외에 뭐 비교적 저가 항공사 중심으로 다 보유한 737-800 아니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737, 뭐 전직 737 기장이시도 하시니까 고승희 교수님. 예. 여기 사고 전에 이 해당 그 비행기 여객기 운항 기록을 보니까 만 이틀 새에 13번을 비행했어요. 무리한 겁니까? 아니면 보통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겁니까? 정상적인 운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운항. 예, 왜냐하면 항공기가 또 정비도 이제 수준이 있지만 중정비를 할 때는 그 비행기를 한 달 동안이나 운항을 못하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가동할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최대한 그 정부에서 정하는 턴어라운드 시간, 그 정비 시간, 최소한의 정비 시간을 확보하면서 예. 국내는 30분, 뭐 국내 국제선 같은 경우에 최소 1시간 정도의 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창출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영업 운항을 계속 시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앞으로 국토부의 집중 조사에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이게 통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통상적이라고 하지만 뭐 앞서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뭐 조심스럽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블랙박스 검사 결과 기체 결함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과도 연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결함을 감추고 기록하지 않고 운항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사소한 결함을 감추고 운항을 했다가 항공 당국에 발각이 돼서 과징금을 30억씩, 40억씩 받은 사례들이 수건이 있기 때문에 특정 항공사들이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촉각을 가지고 항공 당국에서는 그것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 매우 그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과거 무안을 떠나서 뭐 코타키나발루 네. 이제 왕복이니까 다시 갔다가 이제 방콕으로 갔고 네. 방콕에서 무안으로 오는 일요일 아침에 떨어질 도착할 무안공항에 떨어질 이 해당 여객기가 13번을 비행했고 이런 부분까지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뭐 제주 항공에 대한 여러 문제, 무안공항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들 하나하나 짚어봤다면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보잉사 그러니까 이 보잉 737 기종 보잉사 책임이라는 일부 변호사 법률적인 의견도 있는데 항공기 인증 기준으로 붙여봤을 때 결과적으로 책임은 미국 보잉사에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좀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주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예단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른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예. 물론 이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책임 주체에게 구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어떠한 사고라도 얼마로도 보상을 할 수가 없겠지만 결국에는 금전적인 배상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요.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평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계상, 설계상 결함일 수도 있고요. 뭐 조류 충돌이라든가 아니면은 둔덕 문제,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조종사의 과실이라든가 안전 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책임 주체가요, 엔진 제작사, 그리고 보잉사인 기체 제작사, 항공사, 공항공사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류 충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착륙할 경우에는 200피트 상공 내에서 조류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공항공사 관할로 들어와서 공항공사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예. 이런 세부적인 규정들이 있고 여러 주체들이 복합적인 원인을 작용해서 이번 사고를 발생을 시켰다라고 하면 이 주체들이 공동해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되고, 나중에 이 정확하게 원인이나 책임 정도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과실 비율이 조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잉사의 책임이라면 조류 충돌만으로 이 사건이 발생을 했어야 되고, 이 안전점 어떤 국제적인 어떤 기준, 조류 충돌 시험 성능 시험 기준이 있거든요. 예.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것까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조류 충돌 하나만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보잉사의 유일한 책임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확한 원인이 규명이 되는 대로 책임 소재도 파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례도 한번 전문가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비슷한 승객이 탔던 여객기 한 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 저 고승희 교수님, 저 화면 속에 저 여객기는 영화화되기도 했던, 네, 허드슨 강이네요. 허드스 강에 했던, 영화 설리로도 잘 알려진 그렇습니다. 불시착했던 저 비상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 무안공항 옆도 물론 뭐 저렇게 강이 아니라 바다고 수심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동체 착륙할 때 저런 시도는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 분석도 있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해당 기장은 2,800m 정도면 활주로 끝에는 정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반대로 제가 울산공항 2,200m에서 이러한 상황을 조우했다면 기장은 울산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으로 가거나 해상 착륙을 했겠죠. 디칭을 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허드슨강 같은 경우에도 예. 이륙을 할 때 그 큰 새들, 기러기들, 큰 새떼가 엔진 2개로 동시에 들어가서 예. 한순간에 다 추력을 잃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추력으로 기장이 3,000피트, 1,000m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와 에너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회를 하면서 보니 반대로 180도를 돌아서 다시 활주로까지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허드슨 강에 착륙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예. 그리고 저런 디칭 해상 착륙에서는 랜딩 기어를 당연히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 구조대가 오니까 예. 그런 절차가 이미 그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절차와 그 훈련들이 다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드슨강은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큰 새가 바로 강한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존이 가능했고, 예.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오른쪽 엔진이 분명하게 데미지를 입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예. 왼쪽 엔진은 지금 현재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에 데미지가 있었는지 서서히 추력을 잃었는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 입장에서 만약에 2개 엔진을 처음에 초기에 만약에 데미지를 입었다면 허드슨처럼 예. 조종사는 바로 그 남아있는 추력과 남아있는 유압으로 랜딩 기어를 바로 다운하고 플랩을 쓰면서 착륙을 했을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은 수동으로라도 어쨌든 그렇죠. 바퀴를 열었을 것이다. 그럼 예. 그 바퀴에 연동되는 스포일러나 스피드 브레이크나 안티 브레이크 시스템들이 잘 작동이 되면 예. 활주로 중간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지금 판단하기는 예. 고라운드 복행을 하면서 다시 넓게 돌아서 내리려고 하는 시도가 의도였으나 그 중간에 결심을 바꾼 것은 뭔가 나머지 엔진의 추력이 줄어드는 걸 확인을 했거나 기체가 파워를 갑자기 넣었을 능력이 때, 없어졌을 때. 그렇죠. 꾸르릉 거렸거나 서지 현상이 있었거나, 그래서 새 몇 마리가 들어가서 블레이드를 깨뜨리고 있었거나, 그래서 기장 입장에서는 과감히 파워를 못 넣겠죠. 왜? 남은 추력이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이라도 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남았던 추력을 쓰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쉽게 가정한다면 파워 레버를 반 정도 넣었을 것이고 반 정도의 추력이라도 갖고 있었을 것인데 예.
계속 상승을 하면은 지금 승객이 180명 있었고 만석인 상태에서 웨이트가 충분히 착륙 준량도 많았을 거니까 예, 더 이상 고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예. 크게 못 돌았기 때문에 아마 반대로 180도를 돌아서 바로 반대 활주로로의 착륙을 시도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진짜 그 과거 폴란드 동체 착륙 사례와 허드슨 강의 불시착했던 사례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번에 얼마나 악재들이 계속 겹쳐 있었는지를 일단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 전문가와 함께 이 얘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일단 오늘 콘크리트 둔덕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국토부의 추가 발표 얘기도 저희가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